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우리 경제도 좀 회복될까 이렇게 기대한 적도 있었는데 리오프닝 효과도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우리하고 관계도 좀 더 멀어지면서 디커플링 효과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경제 회복에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중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30여 년 동안 중국의 모습을 현지에서 모니터링 해오신 중국 정치 경제 전문가 이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5%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전망보다는 좀 괜찮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뭐 이거밖에 안 되냐, 아직도 성장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봐야 될지조차도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리오프닝 효과가 좀 있었던 겁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주류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춘절이 있어가지고요. GDP 성장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예상했던 4%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주도적인데 저는 사실 조금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세금이 이제 들어온 것을 보면요. 사실은 조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만일 이것이 진정으로 경기 진작이 지금 호조를 보이기 시작한 거라면 세금이 들어오는 그것도 같이 증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있다면 중국 경제에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볼 때 경제 전망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웬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은 IMF가 발표할 때마다 계속 낮추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중국 경제 회복도 좀 뜨뜻미지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관계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그런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 관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된다든가 이런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로 중국 특수 덕분에 그동안 많은 것을 좀 누려왔잖아요. 성장률도 네네. 어쨌든 중국 특수가 없었으면 좀 낮았을 것 같은데 훨씬 그보다 높은 성장률도 유지했고요. 중국이란 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수출 시장으로 삼긴 삼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방향, 디커플링 되는 방향에 반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땐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반전 가능성은 차치하고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 쪽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놓치기 좀 아직은 아까운 시장이잖아요. 예, 이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제품군을 크게 한번 산업 가치 사슬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에 가까운 부분하고 중간 부품에 가까운 부분하고 최종 제품에 가까운 쪽을 생각해 보면 이 최종 제품에 가까운 쪽은 이미 이제 중국 자국 상품들이 차지를 했고요. 그 원료에 해당되는 그 원자재 같은 거는 우리가 그런 자원이 없죠. 네. 그런가 하면 기술 같은 경우도 고도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간재 이 부분에 현재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많았던 건데요. 이 중간재 부분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중국 자국 기업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중국이 어쨌든 최근에 내수 시장으로 어떻게든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온통 중간재만 수출하는 상황. 예. 근데 미국은 애플의 아이폰도 잘 팔고 있고 네. 테슬라도 잘 팔고 있는데 예. 우리는 이렇게 내수 시장을 잘 공략했다 이런 상품들이 좀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물론 아이폰을 잘하고 있고 또 테슬라도 지금 잘 팔고 있죠. 그러나 그 두 기업 외에 미국 제품이나 미국 기업이 굉장히 그 활약을 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국에서 수혜를 입는 나라라고 하면 제가 볼 땐 독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아는 완제품이나 그런 기업 이름은 잘 안 들리지만 사실은 중국 산업 전반,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독일이 차지하고 있죠. 아니 독일은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을 확대했던 건가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면서 그 껍데기는 중국산이 돼 핵심 기술은 독일 기술이 들어가도록 그런 그 산업 가치 사슬에서의
서로 보완 관계를 전략적으로 가져간 거죠. 네. 자, 중국이 지금 내수 외치기 시작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변화를 지금 모색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더 불리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그렇다고 봐야 되죠. 왜 그렇죠? 그러면 만일에 내수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중국 기업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제품이 고가의 그 고급 제품 위주라기보다는 대중 제품인 중저가 제품 위주로 시장 구조가 개편돼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제품에 비해서 우리 한국 제품들은 가격은 좀 비싸지만 품질이 훨씬 좋은 이런 쪽에 포지셔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비중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오히려. 네. 그래서 이 최종 제품에서도 우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중간 제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자국 기업에 의해서 대체되는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그러니 매우 어렵죠. 자,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좀 경제 구조가 좀 어떻게 되고 가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렇게 내수 외치면서 내수는 진짜 살아나고 있는 건지 중국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중국이 내수를 진작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 전략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국가의 명호를 건다고 할까요? 이 정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별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특히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거의 괴멸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죠. 이거 뭐 제로 코로나 정책 진짜 전 세계 어디서도 좀 찾아보기 힘든 정책이었죠? 예, 어느 도시를 가나 그 골목길에 있던 음식점이라든가 유통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수가 지금 그 마구 옛날보다 커진다기보다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괴멸됐던 상태가 회복되는 정도. 그것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중국의 중간재 판 게 예. 보통 중국이 수출하는데 요기 필요한 중간재가 팔아서 네네. 우리가 그동안 어쨌든 중국이라는 버스에 올라타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내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전략을 네. 바꾸거나 뭔가 네. 우리도 여기서 좀 새로운 어떤 성장의 기회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몇 번에 걸쳐서 바로 이런 그 공급망 사슬을 서로 한번 맞춰보자. 이런 오퍼를 던졌다고 봅니다. 물론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라든가 격돌에 있어서 한국이 지금보다는 훨씬 중국적으로 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그런 제시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국의 그 공급망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부터 한국처럼 만일에 미중이 격돌하다든가 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국가의 기술은 배제해야 되죠.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최근에 유럽 국가하고 중국이 이렇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면 예. 유럽은 믿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유럽도 미국의 동맹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은 네. 아무리 미국하고 친해도 독일이 짐 싸가지고 태평양까지 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참여한다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일 것이고 그러나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유럽이 중국의 시장 그걸 갖고 싶죠. 그러니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디커플링 되고 중국 예. 시장하고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하고 다르게 좀 벽 같은 게 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맞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저는 세 개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을 분리해내고 있으니 분리돼가는 중국 그리고 중국 편에 서 있는 나라들 러시아 같이 뭐 이란, 북한 다 미국에게 제재당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럼 이쪽이 할 수 없이 외로운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고 또 이들을 분리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은 당연히 이쪽 시장과는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시장에 자유롭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군이 생기죠. 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 남미 국가들 이런 데는 중국하고 싸울 일도 없고 미국하고 싸울 일도 없으니까 이들 국가들은 양쪽 시장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돼서 국제 경쟁력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한편에 서 있을수록 시장이 그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고 따라서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시장이 그러면 세계로 재편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그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걸 타개할 방법이나 아니면 뭐 대책 같은 건 없나요? 그럼? 그것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조차가 사실 좀 의문입니다. 공급망 분리가 되고 경제 분리가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인가? 우리가 국가 비전으로서 그것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불분명하죠. 네. 그리고 그랬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은데 그랬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은 것인가? 또 그랬다면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따른 국가 전략이 결정되면 기업 전략이 결정되면 우리 같은 개인의 전략도 만들어질 텐데 지금은 대부분이 지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것이 주로 투자였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의 투자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네. 얘기도 되게 많던데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모습도 있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이 투자 마인드를 많이 잃었고 그런데 정부도 투자 여력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중국 경제 구조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효용이 증가하지 않는 어떤 한계점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을 수 있는 건 내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수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이냐? 지금 사실 뾰족한 방법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정부가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 민간 기업에게 다시 역시 민간 기업의 활력밖에 없다. 창의력을 보여다오. 우리는 혁신이 필요해. 이런 메시지를 한편으로 막 던지고 있고 또 그동안 뚱했던 외국 기업들한테 역시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돼. 외국 기업의 기술과 자본 그들의 능력을 좀 빌려와야 돼. 외국 기업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국 기업하고 똑같은 대접을 하겠어요. 어서 와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고요. 아직 발휘되지 않은 정책 중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농촌 경제입니다. 네. 저는 이 농촌 경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에서 큰 정책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의 농촌의 소득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최첨단을 가려면은 뭔가 어려움이 많은데 농촌 경제를 좀 좋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정도 기술, 그 정도 자본, 이건 우리 중국도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중국 농가 소득이 굉장히 낮은데 이걸 더블로 만들 수 있으면 중국은 단숨에 GDP가 미국을 넘어섭니다. 네. 뭐 가능하다면. 예, 가능하다면. 네. 예, 그래서 이쪽에서도 지금 물밑에 많은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걸림돌로 항상 중국 경제에서 거론이 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예, 예. 부동산은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간 겁니까? 부동산은 지금 최근에 와서 약간 반전을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실제로 부동산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실사를 했습니다. 중국 전국을. 그래서 거기 투입된 인력이 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인력을 투자해서 실제로 하나하나 조사를 했는데 지금 거의 6억 채에 가까운 건물이 비어 있다는 것이고 네. 그중에 주택용,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주택이 지금 1억 채 가까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럼 더 부동산을 지어야 오르냐. 이거는 눈에 보듯 뻔하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고 특히 중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걱정해 온 것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진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중국 국가 자체가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에 예전처럼 막 투자를 하고 인프라를 올리고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규모가 줄어들고 비중이 감소할 겁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진다면 네. 중국 경제 전체에도 타격을 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그래서 이번 금년에 그 새로 총리가 된 리창 총리가 다들 그 이번 GDP를 굉장히 높게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때 5% 정도 좌우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지난해에 뭐 3점 몇 프로밖에 못했고 기저 효과만 따져도 6, 7%는 나올 텐데 5%라니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냥 공으로 가겠다는 거냐. 그랬을 때 리창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5% 내외도 쉬운 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리창 총리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숨어 있는, 그러니까 네. 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너무 많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이제 더 이상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출되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환경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중국 경제 위기론이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이번에 다시 이제 예. 간혹가다 이제 위기론 얘기들이 예. 나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에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해서 너는 친중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위기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 요인들이 지금 모두 드러난 상태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정말 초유의 관심사죠. 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데, 만일에 중국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당분간 탄탄대로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헤쳐나가질 못한다면 상당 기간 동안 고전할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아마 자본주의 국가였으면 벌써 10번은 망했을 것 같은데 예. 안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가 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공산당 정부가 저렇게 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설마 망하겠느냐, 예. 이런 또 이제 반대쪽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정부의 힘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국의 국유기업, 그러니까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경제 규모가 중국 전체 규모 중에 한 20% 조금 넘는 수준 정도고요. 그건 사실 우리나라의 80년대에도 정부 투자기관이라든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경제 규모가 그거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힘이 있어서 유지됐다기보다는 저는 중국 정부의 전략의 힘, 그리고 공산당의 인포멀한 비정규적인 통제의 힘, 이런 것들이 더 컸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 시진핑 3년임 한 이 정부에 있어서는 과연 지금까지처럼 잘 움직일까? 전문 관료 그룹인 리커창, 그러니까 이 공청단 그룹이 지금 빠져나갔고, 그다음 비즈니스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던 상하이방이 나가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시진핑 그룹 사람들만의 힘으로 그게 될 것인가? 큰 퀘스천 마크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중국이라는 곳이 이제 그동안의 성장 동력을 제공해줬던 건 분명한데, 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됩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정책 이전에 중국에 대한 우리 전략이, 국가 전략이 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이 하려고 해도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각을 세운다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한국과 같이 경제 협력을 하겠으며, 그다음 만일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경제 분리를 하려고 할 때 만일 한국이 중국 편에 쓴다면 그건 훨씬 더 많은 페이버를 주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큰 전제 조건이 해결될 수 있어야 그다음 경제 전략이라는 것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어쨌든 우리한테 제일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네. 중국이 앞으로 대만을 5년 내로 침공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온단 말이죠. 네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 설마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치부하겠지만, 네네. 과연 이 시점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이다. 예, 이거 정말 시간과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이 타이완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이게 그냥 대내적으로 단결하기 위해서, 예. 국민들 단결을 갖고 오기 예. 위해서 침공한다 자꾸 밖으로 얘기하고 예. 미국하고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 뿐이지, 에이, 설마 침공까지 안 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준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많은데, 자, 지금 그러면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침공 네. 가능성, 네. 언제쯤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2027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위 조국 통일 과업이라는 것은 요즘 와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중국 공산당이 장기 계획을 세우고 수십 년에 걸쳐서 매년 노력을 해서 해당 연도의 과제들을 클리어해 가면서 준비해 왔고, 이제 실행을 목전에 둔 상태에 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최근 몇 년간에 갑자기 했다든가, 또는 내부 통치를 위해서 외부의 리스크, 애국심 고취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시각들은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나친 비중을 둔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이 서방이 어떻게 제재를 했는지를 한번 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물론 뭐 상황이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서방이 중국을 제재하는 일이 만약에 생긴다. 네. 그러면 물론 뭐 서방도 타격을 입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제 경제 좀 살만해졌는데 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타격을 심하게 받을 거잖아요. 예, 예. 그걸 다 감수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질문을 제가 그야말로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게 손해다 아니다는 몇 년 단위로 생각을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렇지만 중국은 기본 계획 단위가 5년이에요. 그래서 장기 계획 그러면 50년, 10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00년 뒤를 본다면 타이완을 통합하는 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그런 시각에서 보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년 단위에서 보면 통합이 더 유리하게 생각되겠네요. 중국 입장에서. 지난 세기 말에 그 계획을 세웠고 하나하나 실천해서 20몇 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는 그게 가시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보니까 이거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공격 안 할래. 어떻게 해요? 지난 수십 년간 몇 대에 걸친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집행해온 계획을 오늘 갑자기 혼자서 그렇게 저는 오히려 공격 안 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근데 진짜로 뭐 타이완에 정말 군대를 보내서 점령하고 이런 침공식 방식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까?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평화통일이죠. 그래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는 소위 경제적 종속 전략을 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타이완과는 에크파라는 FTA에 해당되는 그런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타이완 기업들은 중국에 오면은 세금이 국내하고 똑같이 내고 외국 기업은 중국에 가면은 영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하는 사업이 있는데 타이완 기업들은 대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타이완에서 물건을 수출하면은 관세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타이완을 중국 경제의 일부로 통합을 시키면 그럼 타이완 사람들이 너무 혜택을 받고 너무 좋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도 엄청나게 보냈죠. 네. 그런데 이제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대응이 상당히 강경한 대응을 하고 국가보안법 같은 걸 만들어서 적용하고 하니까 타이완의 여론이 우린 저렇게 못 살아 하고 전부 통일이 안 되는 쪽으로 중국의 일부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정권도 타이완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이 계속해서 여당이 되다 보니 중국 쪽에서 볼 때는 이제 평화통일은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0년, 100년 계획을 네.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좀 최근 1, 20년 사이에 중국이 이제 좀 살만해졌다. 네. 이제 정말 먹고 살만하네.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는 게 제일 타격이 큰데 네. 정말 국민들도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중국의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하면 못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이 양안 전쟁이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작다 보니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모든 사람이 큰일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베이징에 살고 있으면 저 남쪽에서 타이완하고 싸운데가 이제 먼데 얘기예요. 아니 근데 또 다른 가능성. 예. 아니 어쨌든 지금 군사력에서 최강국은 네. 미국인데 예. 중국이 섣불리 진짜 예, 예. 뭐 타이완을 건드렸다가 예. 이 우크라이나하고는 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미국도 타이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예. 부분일 텐데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싸웠다가 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야말로? 그럴 수도 있죠.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이?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이거 싸워서 질 것 같으면 그런 전쟁은 이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즘 와서 이제 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중국은 현재로서는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을 능가하는 슈퍼 강국이 되고 싶죠. 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훨씬 못하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인 중국의 목표는 타이완 통합이고 조국 통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싸운다 하더라도 국지전을 생각하는 거지 뭐 세계 대전을 꿈꾼다든가 이런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그래도 지금 미국이 타이완은 절대 포기 안 해. 적극 개입할 거야. 네. 이렇게 되면 어쨌든 미국의 어쨌든 주력 부대와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은 중국이 승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승산이 전혀 없는 것이냐가 이제 네. 퀘스천 마크죠. 그게 좀 문제군요. 뭐냐 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치적 배경으로는 중국은 일당 독재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 전략을 가지고 지난 수십 년간 노력했고 앞으로도 수십 년간 일관되게 노력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대통령 바뀌고 정당 바뀌면 타이완 정책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중국 내부 내정일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니까요. 그것이 하나고, 둘째는 전쟁을 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물론 그 중국은 큰 코 다칠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목표는 타이완의 점령에 있고 국지전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국지적인 우위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를 건너서 공격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또 굉장히 다른 측면이 전혀 다르죠. 네. 네.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쪽 해안 영역에 물샐 틈 없는 방위망과 레이더망을 갖춰놨는데요. 그 도달거리가 대체로 이제 400km 정도 되고요. 네. 타이완을 완전히 둘러싸는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홈그라운드 안에서 미국과 싸운다면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타이완을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을 정도의 여지는 벌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지를 벌어야 한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렇게 좀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타이완 역시 대한미사일 400기를 무더기로 구매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타이완 입장에서 그러면 어쨌든 전쟁이 진짜 가능하다고 보고 진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타이완이? 수십 년 동안 이 전쟁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는 필요한 무기를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었지만 타이완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느 나라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완이 요즘 들어서 미국이 무기를 팔기 시작하니까 계약은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 도착한 게 없어요. 에? 정말요? 예. 5년, 제블린 미사일도 5년 전, 6년 전에 오더를 냈는데 지금까지 안 와요. 그리고 원래는 금년쯤에는 작년 하반기에는 온다고 했던 물량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일단 거기부터 줘야 되겠어 글로 갔고요. 탱크도 에이브럼스 그 탱크 계약을 다 했는데 2대 왔어요, 2대. 아니 근데 어쨌든 이 군수산업체 입장에서는 무기를 한 대라도 더 파는 게 유리할 텐데 계약해놓고 이렇게 배달이 늦어지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 미국의 그 군사 무기 공급망이 지금 그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 물량을 대느라고 타이완이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뒤로 갔죠. 그러니까 타이완은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그나마 안 팔던 걸 팔아준다고 하니 말도 못하고, 예, 그런 상태죠. 즉 타이완 국민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만일에 이제 그 중국이 공격해 온다면 나가서 싸우겠느냐, 이런 설문조사가 매년 있었는데요. 매년 그런 설문조사를요? 3년 전에는 나가서 싸우겠다는 그 비율이 30%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질 게 뻔한데 뭐 개죽음이다, 이런 인식이 많았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홍콩 사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난 절대 저런 체제에서 못 살아, 이렇게 되고, 거기에 미국과 이제 일본과 이런 나라들이 타이완을 돕겠다고, 지키게 주겠다고 막 오니까 그럼 나가서 싸우겠다가 한 80% 가까이 올라왔어요. 30에서 80을 갔다고요? 예. 야, 이거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10% 가깝게 내려왔는데요. 이유가 막 흥분해서 나가서 싸운다고 할 때는 그래도 설마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타이완 사람들 70% 이상이 중국이 실제로 공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싸우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현상 유지로 갈 수 없을까 하는 여론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로 갈 수 없을까? 그러면 그 여론이 늘어나면 이게 타이완에도 어떤 정치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겠네요? 현재 영향을 주고 있어요. 원래는 그 중국에 반발하고 있는 독자 노선을 가고자 하는 지금의 여당 민진당이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지금 우리는 타이완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이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민당의 지지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당은 이번에 혹시 총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 민의를 살펴보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역시 민진당 쪽이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 타이완의 총통 선거가 24년 1월인데 뭐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선거의 향방에 따라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혹시 이제 시나리오의 가정에서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 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그렇게?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평화 통일의 가능성은 일말의 가능성도 이제 없어졌다고 보겠죠. 그러므로 전쟁의 위험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국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된다면 네. 시간은 조금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일단 뭐 협상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때니까 말이죠. 지금 민진당에서 반발해서 제3당을 창당한 거원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네. 이 사람이 지금 민진당 표를 거의 한 20% 정도 갉아먹고 있어요. 네네네. 커원진하고 예. 지금 현재 이제 국민당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 생각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국민당은 국민당의 지금 후보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재밌는 게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바깥으로 이야기하는 정견이나 노선은 똑같아요. 근데 맨날 안에서 내투가 심해요. 네. 그리고 민진당은 자기들 안에서 엄청나게 싸워요. 그런데 일단 외부에 대해서는 모두 이 단합해서 대응해요. 오. 그래서 국민당과 커먼저 이런 것도 지금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국민당이 뭐 타이페이 시장 선거도 이기고 그래서 네. 조금 뭔가 타이완의 정치 지형이 좀 바뀌나 했더니 그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네. 물론 국민당이 많이 승리한 걸로 볼 수 있지만 네. 또 역으로 말해서 민진당이 내치에 많이 실패한 그 결과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타이완의 선거는 지자체장 선거, 그러니까 지방 선거는 인물 위주로 사람을 뽑는 경향을 보여왔고요. 근데 총통 선거, 대선은 뭐라고 해도 그 대중국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이 앞서 나갔다고 해서 대선에서 국민당이 유리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뭐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예. 뭐 국민당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이 대놓고 예. 타이완이 친중으로 돌아서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현재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 친중이라는 말의 이제 정의에 따라 틀릴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국민당 보고 친중 정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국민당은 공산당하고 피 흘리면서 수십 년간 싸워온 정당인데 글쎄 말입니다. 예, 그들이 어떻게 친중이겠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죠. 네. 자, 그럼 이제 24년 1월 이제 이 대만에서의 총통 선거를 앞두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예전 같으면은 막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예, 예. 이 총통 선거에 어쨌든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해왔단 예, 말입니다. 예. 이번에는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압박이 어떻게 보면 안 먹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초기라고 생각하는지 아직은 별일이 없던데 앞으로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사실은 그 새로운 방식으로 압박을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통합이라는 대전략 하에 있었기 때문에 떡을 조금 더 준다, 덜 준다, 뭐 이런 식의 수단을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타이완하고 경제적 협력이 지금 단절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섣불리 경제적인 페이버를 더 준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나온 것이 뭐냐면 타이완이 중국의 제품과 무역을 하면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 WTO에 제소하겠다. 조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당근을 내미는 정책을 썼다면 지금부터는 주로 채찍을 때리는 그런 전략을 쓸 걸로 보여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년에 있을 타이완의 총통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예, 이게 타이완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양안 간의 관계를 규정할 것이고 그것이 다시 동북아 지정학적인 정세를 결정할 거라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사님이 쓰신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 보면 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셨고 또 이게 우리 한반도의 정세하고도 좀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반도는 또 이 타이완하고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한반도가 타이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제 한국이 미일 한 군사 연맹 또는 군사 연계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그 시선이 우리 시선으로 남을 보거나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으로 본다 해도 그것이 이제 미국의 눈이기가 쉽죠. 근데 한번 중국의 눈에서 바라보면 이제 중국이고 내가 타이완을 공격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죠. 일본은 이미 선언을 했어요. 미국 편에 서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큰 적이 두 개가 있지만 적어도 하나, 불확실성은 없는 상대입니다. 적이에요, 그냥. 근데 한국은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뭐
중국 편이 돼서 미국과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은 어쩌면 중미 간의 전쟁이 붙었을 때 중립을 유지할지도 몰라. 요런 일말의 가능성이죠. 지금 네. 기대치는 매우 내려와 있지만 말이죠. 네. 그래서 중국 눈으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타이완도 문제지만 옆에 있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리고 한국 군대, 일본 군대, 이 모두 계산에 넣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 보는 시각은 아주 좀 현재 되게 복잡하겠네요. 이걸 어떻게 볼지에 대해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국 내부에서 들은 얘기로는 과거에는 한국을 좀 잘 구슬러서 좀 중립선으로 나가게 하고, 중국도 지금 기술이 필요하고,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한테 기술을 안 주면 좀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기대치가 거의 사라지고, 역시 한국하고는 한번 부딪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가 쉽겠구나.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이건 좀 중국 내 시각인 네, 거죠? 중국 내 시각. 자, 그러면 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그동안 경제 협력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어느 한쪽이 다 이익을 보고 끝낸 게 아니라 네. 양국이 어쨌든 이걸로 이익을 보고 있었잖아요. 경제 네. 협력을 통해서. 네네. 그럼 그런 경제 협력 관계는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안 쓴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한중일 FTA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요청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사실상 일본도 거절하고 우리도 거절한 거죠.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타이완 침공이 이제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다고 보고 예. 계시니까 궁금한데, 그렇게 침공을 하게 되면 우리하고 중국 사이는 어떻게 관계가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리고 혹시 가능할 수 있는 한국군과 일본군의 참전을 막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중국이 선제 공격을 할 수는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뾰족한 수단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하고 싶으면 북한이라는 카드를 이용한다는 게 거의 상식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을 제어할 수 있는 카드도 북한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기 직전에 북한을 사주해서 한반도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력 도발을 하도록 사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이 또 은근히 중국말을 잘 안 듣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듣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중국이 이저 한반도에서 좀 분쟁을 일으켜봐라고 예. 했다고 해서 예. 북한이 지금까지 태도로 볼 때는 예. 그냥 무시하거나 말을 안 들을 네.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네. 만일 북한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견딜만 하고, 예,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으면 뭐 중국이 그런 말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만일 경제가 지금 폭망이고 정권이 위협받고 그런 상태에 간다면 탈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죠. 네. 실제로도 지금 그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전에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말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게 경제적인 지원, 식량 지원, 달러 지원, 안보 안전 제공 등등을 내세우면서 뭐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야. 요 정도 규모로만 사건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걸어볼 만한 일인 거죠. 네. 자, 이제 어쨌든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또 국제정세 향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앞으로 패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패권 전쟁이, 많은 패권 전쟁이 실제로 전쟁으로 간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패권 전쟁이 진짜로 이제 냉전을 넘어서 열전으로 갈 가능성, 즉 진짜로 군사적 충돌을 할 가능성, 이 가능성까지 높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저는 높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군 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 그 워게임들을 봐도 상당한 규모의 그 열전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열전이 되면 예. 동맹이 얼마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네네. 이제 뭐 군사력뿐만 아니라 어쨌든 경제적, 물적 지원들이 돼야 되고, 이제 교육이 완전히 끊어지니까 결국 자기 쪽 진영에서 교육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중국 쪽에 설마 나라가 있을까요? 중립을 지킬 나라는 상당히 눈에 네, 많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중국
편에 들어서 이 어떤 진영이 중국 진영으로 갈 만한 나라가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중국 편에 쓸 나라가 뭐 몇 안 되죠. 그러나 1차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군사 동맹을 맺고 있으니 역으로 말하면 양안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이 개입한다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미군과 군사 동맹이 되어 있으니 한국도 자동적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기본으로 이 남북한과 중국, 미국, 타이완은 그리고 일본까지 들어오겠죠. 러시아는 공식적인 군사 동맹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동맹처럼 행동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군사적으로 직접 참여할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란 같은 나라가 에너지 공급을 하는 그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는 충분히 일을 할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은 동맹이 그래도 중국보다는 네. 훨씬 더 많이 확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극단적인 대결 구도까지 가면?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명분을 또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이브 아이즈 국가인 영국과 캐나다, 호주는 거의 뭐 100% 참여할 것이고요. 뉴질랜드는 뭐 규모가 작으니까 이제 빠질 것이고, 그리고 일부 일본이 뭐 이번에 틀림없이 참가한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이 아마도 숟가락 올리는 수준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죠. 네. 사실 전쟁 상황은 사실 가급적 고려하고 싶지 않지만 뭐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거의 불가능한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는 이 변수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예. 좀 생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프론티어로 가장 앞에 서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앞으로 국가적 전략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많은 나라들이 보통 이렇게 패권 전쟁을 하면 양쪽에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이익을 보는 나라도 있고 네네. 또 정말 패권 전쟁에 칼끝이 돼서 싸우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전략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선택지로 올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해집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상정한 전략은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도 10여 개 이상의 국가가 참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우리 국가 전략이 있는가? 여기 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다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방향이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과격하고 좀 좋게 표현하면은 한계를 벗어난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대응 전략은 수동적으로 이 상황을 당하게 되면 방법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치고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만일 양안 전쟁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북한과의 어떤 도발 사태가 일어나거나 긴장 상태가 발생한다면 저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고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마 어려운 결단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주요 무역로가 중국을 지나잖아요. 중국 앞바다를. 네.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야말로 생존에 꼭 필요한 에너지, 뭐 곡물 이런 상당 부분이 어쨌든 중국의 앞바다를 지나면서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쉬운 결단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운송로 자체는 유지될 수 있고 역으로 그 운송로가 막히는 건 중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요 물자, 전략 물자의 공급 배분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각국이 새로 변동되는 배급 질서에 끼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할 텐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거기서 또 많은 고생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국가들의 전략과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짚어봤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의 저자, 중국 정치 경제 전문가 이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종원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